네. 그러면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교론 문제풀이반 또 시간 또 잘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 굉장히 많이 적어놨습니다. 요거 얘기부터 쭉 한번 얘기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통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질문 및 상담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7, 8월 문제풀이 반에서는 이제 질문 및 상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좀 저는 이명을 또 처음 본다든가 아니면 좀 몇 번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질문 및 상담을 받을 건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네이버에 수학교육론이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솔직히 질문 게시판과 상담 게시판이 따로 있긴 한데 아무 데다 적으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포스팅에다가 그 밑에다가 댓글 적으셔도 저에게 다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은 여기 한 2시에서 4시까지 상담 다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다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1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면 이게 질문을 이제 처음에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질문할 게 많다든가, 좀 세밀한 이해가 좀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2시에서 4시까지 남아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이제 블로그에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저는 따로 상담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만날 약속을 잡으셔서 여기서 이제 상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 얘기를 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그거 이제 조율해서 상담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질문도 아무거나 그냥 막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에 질문하고자 하는 거 열심히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매번 이제 수교론 문제풀이반 시간에는 문제를 풀고 이제 문제 해설 시간을 갖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의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기입형 서술형 분석과 2018학년도 좀 문제 출제 분석을 이제 가질 거예요. 여기 강의 자료에 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이제 논술형 분석을 좀 하려고 해요. 논술형 분석이 2016, 17, 18학년도 이제 논술형이 출제가 됐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논술형을 어떻게 이제 서술할 것이고, 이제 논술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번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공 수학에서는 이제 마지막 논술형이죠. 이제 논술형이 이제 더 이상 내년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고 올해가 마지막 논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합격을 하셔서 논술형 잘 풀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4주차에는 용어 자료 정리를 한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할 거예요. 혹시 나는 뭐가 필요하다.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이제 작년에도 선생님 저는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핵심 용어 자료 같은 거 해서 이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서 드렸는데, 요것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자꾸 부러지네요. 세 번째. 이게 이번 강의가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반이다 보니까 이게 랜덤으로 막 출제를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영역별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수학교육의 발달, 그 다음에 수학과 교육과정, 수화연산에 대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럼 2주차에는 뭘 내겠습니까? 수학교육 철학과 대수 파트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습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습을 충분히 하셔서 이제 각 문제 풀이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럼 이제 6주차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요. 그럼 6주차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재 연구 중심으로는 확률과 통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론 중심으로 이제 수학과 평가 관련된 부분을 출제를 하겠죠. 그리고 7주차하고 8주차에는 진짜 랜덤으로 아무거나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매주, 요게 또 중요합니다. 매주 첨삭 분석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이제 답안지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메일로 제출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첨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특이사항,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좀 이제 수학교육론은 이제 전공수학과는 다르게 좀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표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2주차부터는 매번 첨삭 분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첨삭 분석 시간에 논수령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논수령 쓰는 양식이라든가 그런 거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입형은 하나에서 2문제, 서술형은 10에서 11문제 정도, 논수령은 이제 매번 한 문제씩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0문제, 8주에서 100문제를 출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내일인데 특강이 있어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내일은 그냥 편하게 오셔서 신논2 할 거예요. 편하게 오셔서 신논2에 대해서 이제 자료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좀 신논2가 어떤 건지 이제 강의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신논2를 이제 보시면 그 신논1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희 수학교육학 신논 있잖아요. 그 신논에 있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대략 한 반 정도는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삭제를 하고, 제가 이제 신논을 1, 2월에 8주간 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얘도 물론 신논만큼의 분량은 아니지만 뭐 최소 5, 6주 정도는 강의를 해야 책을 전체적으로 분석했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신논과 겹치는 부분 다 칼질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너무 막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칼질하고, 임용시험과 진짜 관련 있는 부분만 이게 뭐랄까, 이게 딱 막 뭐 뼈 발라내듯이 발라내면 딱 그 한 주간의 분량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얘기를 할 건데, 특별히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개인화 배경화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도 개인화 배경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명제, 신논에서도 이제 명제 여기 예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신논에서는 딱 이론이 나오고 딱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어떤 좀 되게 간결한 형식으로 적혀 있다면, 신논2나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개인화 배경화를 하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논2를 이제 수강을 내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마다 특강이 있는데, 이제 내일은 신논2를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다다음 주 목요일에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가 이게 작년 말에 상중하로 나왔어요. 충격적인 사실인데 갑자기 3권이나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수학교육학과 관련된 책이 6권이 나왔어요. 요거 3권, 그 다음에 신논2 하나,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보는 또 수학교육학이라고 또 한 2권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요것도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사실 이게 3권이나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한 권을 8주간 했으니까 얘는 24주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신논2하고 다르게 전공 수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한 80%가,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은 전공 수학, 즉 대학교 수학을 교수학적 변환을 해서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설명을 좀 많이 하셔서 한 80%는 칼질했어요. 어차피 전공 수학은 이제 정현민 교수한테 잘 들으시면 되고, 그 다 칼질하고 나머지 20% 중에서도 역시 또 불필요한 내용 또 삭제해서 임용시험과 정말 관계가 있는 것만 딱 뽑았습니다. 그랬더니만 2주간의 분량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3, 4월에 심화반 강의를 했거든요. 이 심화반 강의를 할 때 7주하고 8주 차에 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3, 4월에 수강을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지 마시고 나중에 뭐 따로 질문하시고, 나는 안 들었다, 그 선생님들만 필요하다면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수강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뭐 복습용으로 난 한 번 더 들어보겠다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질문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질문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6번, 6번에 이제 별표를 해야 되겠네요. 6번이 좀 중요해요.
특별히 이 7, 8월 수교로 문제풀이반에서는 좀 이론에 대한 세밀한 이해,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상반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수학교육론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뭐 파악하는 정도? 그래서 내가 뭐 딱 들으면 납득이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정확하게 한 대략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 80%만 이해했다. 그럼 그 20%를 메꾸는 과정이 이번 7, 8월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1시까지 하는데 질문 1시에서 2시까지 질문 시간을 또 따로 할 건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하시고 나는 부족하다. 정말 저랑 진짜 1대1로 개인 교제를 하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럼 4시까지 남으시면 돼요. 작년에도 이렇게 4시까지 꼬박꼬박 남으셔서 저하고 같이 막 씨름하고 이러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수업을 4시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동안 이론적으로 좀 부족했다.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 애매하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상담도 받고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민 전공수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질문 시간을 따로 하잖아요. 정현민 교수도. 근데 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민 교수하고 심대현 교수가 이제 뒤에서 이제 질문을 이제 따로 받고 뭐 상담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수학과 다르게 수학교육론은 앞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앞에서 이제 그냥 토론식으로 할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 계시면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막 질문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그럼 이제 뭐 토론도 하고, 그럼 뭐 여기 학생 A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면 또 학생 B 선생님이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뭐 뭔가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면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론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에서 받을 거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분은 뒤에 가셔서 조용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질문을, 그래서 전 여기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껏 필요한 거를 질문하시면 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첨삭된 내용이 이제 첨삭이 되겠죠. 이제 1주차 강의를 해서 첨삭이 될 건데, 그 첨삭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 점수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하시면 되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임용시험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작년 기준으로 이게 1시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질문하세요. 그럼 대략 한 1시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질문이 끝나면 요 중에 한 반 정도는 가실 것 같아요. 그 대략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에 끝나자마자 한 반 정도는 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반이 남으셔서 2시에서 한 4시까지 이렇게 좀 심층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올해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간이 바쁘신 분,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뭐 블로그에서 하시면, 블로그에 질문하면은 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현민 전공수학 팀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냥 실전 모의고사라고 명칭을 했는데 왠지 좀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야 조금 더 그 이름이 있는 것 같아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략 첨삭을 그때 한 250명에서 300명 사이 첨삭을 했는데, 저도 이제 3일간 그 정현민 교수 연구실에서 3일간 아주 숙은 안 했고 어쨌든 아침부터 그 야밤까지 첨삭을 계속 했어요. 특별히 수교론 논수령이 있어서 좀 첨삭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상반기를 공부하면 좀 요 정도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이거 문제를 만드는데 그 살을 깎아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다 해서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내용. 그러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시간 이제 되시면 오셔서, 근데 인강으로도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시는 분은
인강으로 하시면 되고, 되시는 분은 오셔서 이제 직접 제 얼굴 보면서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강으로도 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네, 강의 자료 1페이지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그 5, 6월 마지막 강의 제가 첨삭한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그 5, 6월에 이제 마지막 강의는 메일을 요청하신 분은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 뭐 7, 8월에 또 들으실 선생님들 거를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5, 6월에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자신이 마지막 주에 첨삭한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페이지. 강의 자료 1페이지예요. 기입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기입형 자체로는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험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2018학년도 시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문제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교과서 및 지도서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로그하고 역사 발생적 원리가 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이제 이 부분의 경우에는 딱 그 지문만 보고 로그라고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지도서를 한 번이라도 봤어야 이거는 좀 파악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라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 이 교육과정을 결국 이제 알아야 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 2018학년도 문제를 통해서 이제 뭐 공구 개정과 1호 개정을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월 1일에 모의고사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까지도 파악을 해둘 필요가 생기게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좀 그나마 이제 교과서나 지도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중학교 중심으로만 나왔고, 고등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지 않았는데 조금씩 무게추가 고등학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출제가 되는 면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입형에서 이제 학습 요소를 쓰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왔고 연립부등식이라는 답이었죠. 그래서 그 학습 요소도 좀 파악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별책 8이라고 있어요. 이 교육과정을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쭉 나온 이제 별책 8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1호 개정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구 개정도 알아두시고 특별히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서술하게 되거나 기입형을 작성하게 될 때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범위가 또 올라갔어요. 범위가 이제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명을 통해 관련 이론을 묻는 문제. 뭐 이런 유형은 이제 나왔죠. 어떤 쭉 설명이 나오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뭐 수학하다, 수학적 모델링이다. 이제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왔고, 대화식 구성으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학년도에 분석법과 종합법은 실제 수업 상황이 쭉 제시가 되고, 이제 기입형으로 분석법, 종합법 딱 쓰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입형은 크게 이제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관련 수학 교육학자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브루너의 이론 쭉 나온 다음에 뭐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에서 이론을 주장한 수학 교육학자는 누구인가? 아니 뭐 프로이덴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이항 정리를 묻는다든가, 이항 정리가 실제로 한번 부분적으로 나왔었죠. 아니 뭐 조건부 학력, 뭐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구분구적법, 아니면 수학적 기납법을 기입형으로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많이 출제가 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재 연구에 나온 내용이 좀 우선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 연구에 이제 잘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처음 쓴 학자가 파스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확률과 통계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2017학년도에 문제가 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한 개를 쓰는 유형, 한 개를 쓰는 유형도 있었어요. 딱 한 개, 기입형. 그러니까 딱 하나 2점이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조금 기출 분석을 해보셨으면 이제 두 개를 쓰는 유형이 대부분 나왔었고, 하나당 뭐 1점씩 채점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7, 8월 수교론 문제풀이반 기입형에서도 뭐 좀 두 개를 쓰는 유형으로 대부분 낼 거고, 설명식 구성 아니면 뭐 지금 1번 문제는 요게 바로 설명식 구성이에요. 그냥 딱 설명을 하고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뭐 나도 쭉 설명하고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게 설명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대화식 구성으로도 출제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또 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이게 되게 또 중요하게 됐으니까 공부 계정과 또 1호 계정을 또 비교한다든가 학습 요소를 적는다든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7월 1일 모의고사 때 한번 출제를 해서 이번에는 설명식 구성으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입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끔 뭐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이제 서술형을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최근 5개년이 아니라 최근 4개년이에요. 왜냐하면 2018학년도는 따로 할 겁니다. 좀 특이해요. 다른 어떤 좀 세팅된 형식이 아니었고 상당히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유형도 있었기 때문에 2018학년도는 좀 따로 하고 2014에서 17학년도까지는 어떻게 주로 출제가 됐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론 플러스 이론 유형이라고 해서 보통 이거죠. 이론 두 개를 묻고, 그 다른 이론 두 개를 묻고 얘 2점, 얘 2점, 딱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론의 의미 적고, 의미. 그 다음에 위에 수업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 뭐 의미 적고 위에 수업 내용과 연관지어 적고, 그러면 이제 딱 4점 되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교육론에서는 이제 5점짜리 문제가 일단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인데 서술형은, 그래서 이제 딱 4점으로 딱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5학년도에서는 뭐 기납추론에 대해서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각적 모형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발생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수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적고, 그 다음에 2016학년도에서는 또 EIS 이론, 브루너의 EIS 이론에 대해서 쓰고, 메타인지 이동. 그러니까 약간 상반된 이론인 것 같은데 같은 수업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다른 이론에 대해서 의미를 적고 수업 내용과 관련지어서 서술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2017학년도에서는 뭐 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에 관해서 적고, 국소적 조직화 관련해서 적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이론적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수업에서 두 가지를 사용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에서는 방정식에서의 분석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서술하라는 것과, 뭐, 그 다음 준경험주의 관련해서, 그 다음에 사고실험 관련해서도 뭐, 사고실험 딱 하나의 이론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적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과 관련해서 저항성, 그래프의 현시성.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적는 유형. 이런 유형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유형에서 벗어난 게 2014학년도 5번인데, 이건 이제 좀 유형을 벗어난 유형이므로 따로 기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였어요. 정수의 사칙 연산을 지도할 때 샘돌 모델의 약점, 수직선 모델의 장점, 수직선 모델의 약점, 귀납적 외사법의 장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딱 문제만 보면 10점짜리 같은데 이게 3점이었나 그래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안 쓰는 게 낫을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이었죠. 서술해야 할 내용이 배점에 비해서 너무 많긴 했지만 사실 이거 두 개로 나누면 뭐 충분히,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로 샘돌 모델의 약점과 보완할 수 있는 수직선 모델의 장점을 쓰시오 하면은 딱 서술형 한 4줄 정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 수직선 모델의 약점과 귀납적 외사법의 장점도 또 하나의 이제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서술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7, 8월 이제 진행을 하면서 대략 이제 지금 상반기를 거쳐 왔을 때
24점이잖아요, 수교론이. 그래서 이제 기입형 2점, 서술형 12점, 논술형 10점. 그래서 이제 24점인데 대략 첫 번째 라인을 12점으로 보고 요 12점을 일단은 넘겨야 되는데 첫 번째. 물론 이것도 못 넘기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1차 목표로 합니다. 12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12점을 막기 위해서는 수업 상황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요걸 넘기려면 일단 내가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드러나 있는 이론들,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브루너의 EIS 이론이라든가 뭐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이라든가 딱딱 떨어지는 거, 뭐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라든가 이거는 틀리지 않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12점이 나와요. 이론을 정확하게 알면 자연스럽게 수업 상황과 예를 들어 뭐 국소적 조직화라든가 상황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비교적 간단한 문제, 제가 방금 예로 든 것들이에요. 국소적 조직화 이런 거 뭐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내용들이죠. 이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수업 상황과 연결지어 서술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안 틀려야 일단 논술형은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서술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12점을 넘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고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을 맞기가 상당히 처음 이제 시험 치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12점이 처음 목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 18점을 넘기가 또 어려워요. 두 번째 측면이 내가 이제 이 18점까지 맞는 분들은 어느 정도 논술형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뭐 여기 예로 드러났죠.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습 원리 관점에서 사고실험의 역할, 뭐 의 이런 것들은 뭐 신론에도 정확하게 이론이 나와 있고 뭐 수업과 관련지어서 서술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분명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는 게 필요해요.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2016학년도 4번 문제도 보시면 브루너의 이론, 그럼 어차피 브루너 딱 하면 뭐 EIS 이론이겠죠. 그럼 EIS 이론 딱 서술하고 그다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문제 보시면 명확합니다. 딱 보시면 3000% 빠졌어요, 수업이. 그럼 이제 메타인지 이동 관련해서 딱 서술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12점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로 가려면 18점까지 가려면 조금 의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1일 모의고사에서도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과 관련해서 조금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약간 난이도를 높게 냈어요. 딱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좀 극단적인 교수학적 관련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2017학년도에서도 그냥 활동지만 제시를 해놓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적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그 활동지를 잘 보고 어떻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연결지어 설명할 것인가. 그렇게 되려면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의도와 의중을 파악해서 서술할 수 있다면 요 벽을 또 넘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벽이에요. 여기가 20점을 넘는다. 내가 20점 정도 나온다. 그럼 신론과 교재연구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다는 것 세 가지가 있죠. 학교 수학에 요거부터 적을게요.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그 다음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이거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책 3권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있으시다면 80%는 걸러서 읽어야 돼요. 전공 수학 관련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상중하. 그 다음에 신론2. 신론2는 뭐 요거에 비해서는 좀 신론2가 뭐 요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요게 이제 임용시험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잘 나와 있고 신론2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습득을 하면 되겠죠. 이제 요런 것까지 습득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론적 범위를 늘려나가야 20점을 넘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론과 교재연구만 딱 해서는 20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론을 좀 풍성하게 좀 이해를 해야 점수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3페이지로 계속 가시면
2017학년도 2번 탐색적 자료 분석 관점에서 보면 딱 저항성, 현시성, 뭐 교재연구에도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도 틀리면 점수가 요걸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되고 딱딱 서술하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단순히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를 매칭시켜서 1대1 대응시켜서 이론 딱 적고 그 다음에 수업 상황 연결지어 적고 요거에서 벗어나 이번에 논술형 뭐가 나왔습니까? 구성주의에서 뭐 급진적, 사회적 구성주의의 차이점 이제 조금씩 뭔가 좀 의도도 파악하고 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딘즈 이번에 이제 사실 딘즈의 이론 나오면 아마 머릿속에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나오겠지 아니면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뭐 교구에 뭐 어떤 수학적 구조가 내포되어 있는 뭐 이런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딱 봤을 때 한 번에 파악이 안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가야 점수를 이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것에서 여기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출에서는 여러 수학 교육학자들이 사실 상반된 이론들을 많이 냈어요. 그 이론들을 비교하고 논술형을 서술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도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론적인 이해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17학년도까지는 딱 어떤 이론 제시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수업 상황과 관련 지어만 적으면 됐는데 이번 2018학년도에서는 조금 그런 규격을 좀 벗어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상반부에 가면 문제에 내포된 의미를 이제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수직선 모델의 약점 요거 한번 오늘 어차피 수화 연산을 하니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모델의 약점과 수직선 모델이죠. 그 다음에 귀납적 외사법의 장점. 자, 수직선 모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호 개정 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수직선 모델의 약점은 음수의 다중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측면이죠. 그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1호 개정이죠. 중학교 1학년에서는 정수의 사칙 계산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세트 메뉴로 묶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세트 메뉴라는 건 덧셈과 뺄셈을 세트로 묶고 곱셈과 나눗셈을 세트로 묶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1호 개정을 보시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세트로 묶었다는 건 이 두 개를 동시에 지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지도하냐면은 덧셈을 먼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덧셈의 역연산으로 지도를 해요. 곱셈을 먼저 지도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역연산으로 지도를 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덧셈을 지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음수라는 것은 이제 왼쪽을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을 향하다. 그래서 뭐 어차피 덧셈이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꾸 다 부러지네요. 덧셈을 생각해보면 3이 이렇게 가잖아요. 수직선으로.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는 무조건 이 방향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왼쪽이에요. 무조건. 덧셈을 설명할 때는 이게 이 원칙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다중적인 의미가 안 드러나요. 하지만 곱셈을 설명할 때 문제가 되는 게 곱셈을 설명할 때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따가 또 풀어보셔야 되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덧셈과 뺄셈에서는 약점이 안 드러납니다. 왼쪽을 향하다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수직선을 처음 도입을 했을 때 뭐 마이너스 3은 이쪽 왼쪽 플러스 3은 뭐 오른쪽 그냥 이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었고 이게 덧셈에서는 안 드러나요. 그냥 무조건 얘는 무조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팅된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곱셈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수직선 모델의 약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바로 곱셈과 나눗셈을 지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게 보완할 수 있는 측면으로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개정에서도 곱셈을 귀납적 외사법으로 다루는 거예요. 귀납적 외사법으로. 특별히 곱셈을.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은 뭐 셈돌 모델도 있고 수직선 모델에서도 약점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지도서를 보시면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곱셈에서 문제가 드디어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뺄셈이라는 계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결국 거기에서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예요. 그러면 귀납적 외사법의 장점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귀납추론의 문제점 있죠, 분명. 귀납추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학적 지식의 발견이에요. 이건 이제 폴리아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연성도 높은 추론이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납추론의 특징을 뭐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다 이러면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연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특징이지만 문제점도 있죠. 참임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어떤 면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까? 연역 추론이기 때문에 참임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적 귀납법이 그냥 이제 귀납 추론을 보완한다 이렇게 서술하면 감점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을 보완하느냐? 얘가 이제 연역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그냥 연역 추론이다 이러면 또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가요. 수학적 귀납법은 한계가 있어요.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에서만 연역 추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를 증명할 때 수학적 귀납법을 못 써요.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에서 연역 추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에서니까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수열을 지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열이 자연수에서 실수로, 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실수죠.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니까 딱 이게 수학적 귀납법과 딱 그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에서 연역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마음껏 쓰면 안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못 쓰죠. 왜냐하면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심한 측면과 의도 같은 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귀납적 외사법의 장점은 곱셈을 설명할 때 이런 다중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귀납적으로 추론을 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거니까. 6, 3. 그럼 이제 학생들은 혼란의 여지 없이 자연스럽게 이거라는 거를 아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게 귀납적 외사법이 이걸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거죠. 보완한다는 건 뭐 우리가 집 같은 거 샀을 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곱셈을 설명할 때 다중적인 의미가 드러나니까 그 곱셈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곱셈의 역연산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직선 모델은 나눗셈을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끔찍하게 어려워요. 그 나눗셈을 곱셈의 역연산으로 설명하면 귀납적 외사법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도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면 교과서와 지도서, 교육과정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런 고지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솔직히 수학교육론에서 18점이 나오면 뭐 괜찮습니다. 점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내가 20점을 굳이 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공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수학교육론에 열심히 드려야 되겠죠. 물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웬만하면 최소한 18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한 그런 의도와 그런 심중,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 이걸 하려면 교과서 및 지도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2018학년도 때문에 더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교육론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라인을 두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론 라인. 그러니까 이론이죠. 그 다음에 교재 연구 라인. 왜 라인이라고 했는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도서 라인. 예전에는 뭐 요 두 개만 하면 뭐 충분히 뭐 됐었습니다. 충분히 점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학교육론을 세 과목이라고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뭐 실제로 전공 내용학, 교과 내용학 56점에
그 다음에 수학교육론 24점인데 정현민 교수는 9과목 지도하죠. 수학교육론을 3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3분의 1보다 넘으니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수학교육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 3라인으로 보셔야 되는데 신론을 중심으로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내가 점수가 10점대 후반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임용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론2는 아마 내일 강의 들으시는 걸로 깔끔하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뽑아낼 게 많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요 이론 라인 있고 얘랑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이 책이 3권이나 있지만 전체 분량의 10%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전공 내용학과 관련이 있어서 요 라인, 즉 이론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요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라인에는 교육과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교과서, 뭐 지도서에 교과서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음 별책 8. 여기 이제 교육과정 내용 나온 거죠. 요 라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요 2라인은 어느 정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요 라인에 대한 이 공부량이 많이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라인이 그렇게까지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략 보시면 24점 중에 영향력이 한 10점 정도 있어요.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입형은 깔끔하게 여기서 나왔죠. 교육과정에서. 그 다음에 서술형 한 문제도 깔끔하게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논술형에서도 10점 중에 한 4점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시험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그 모형을 보고 일반화된 식을 이끌어내는 요게 나왔었죠. 이거 모형만 보고 이거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지도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 한 고등학교 지도서죠. 그럼 이제 이게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요거 묻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도서 라인의 영향력이 한 10점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라인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족한 거를 메꾸는 과정으로 갔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한 라인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필요가 없고 부족한 게 있다면 골고루 균형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교과서 및 지도서, 아까 뭐 수직선 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1호 개정에서 나오는 뭐 좀 지도서 관련된 문제도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전혀 못 풀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서술형 출제 방향은 뭐 이론 플러스 이론 유형 아니면 하나 이론에 대해서 2가지 내용 뭐 이런 거 골고루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018학년도를 토대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도 출제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2가지 이론을 서로 비교해서 서술하는 문제 아니 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도에 하지 말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2018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이죠.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서 아마 2018학년도를 들으시면 이 기출 분석을 들으시면 이번 2019학년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난이도에 대한 것인데 수학경론은 일단 난이도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는데 2가지 측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범위 증가. 첫 번째. 즉, 요게 당당하게 어떤 새 라인의 하나의 라인으로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요 범위가 증가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약간 좀 무시하거나 약간 좀 소홀히 하면 점수가 확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 이번에 제가 7월 1일 모의고사 봤을 때 기입형을 그 학습 요소하고 그거 냈는데 거의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아직 상반기라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문제 출제할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 못지않게
이 라인도 많이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증가했다는 측면과 두 번째,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 측면. 그래서 2018학년도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3월에서 6월 강의에 요 범위 증가, 요 측면 때문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지도서 분석을 철저하게 했어요. 요 때문에.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 4월 수교론 심화반 수업에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내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면과 관련된 부분 뽑아 심도 있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딱 그냥 프로이덴탈 하면 뭐 무조건 뭐 수학화 그리고 뭐 사고실험 이런 게 아니라 뭐 딘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이루고자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상반된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7월 1일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손다이크와 소크라테스의 관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술형 서술을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론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 측면에서도 난이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뭐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 이 측면도 선생님들이 조금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이제 지도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중1, 2, 3 지도서만 공부를 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고등학교 지도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또 그 시험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체감상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출제위원들은 뭐 좀 비슷한 점수 나오겠지 했는데 실제 체감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다는 측면 그리고 중학교 지도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범위가 증가했다는 측면,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 고등학교 지도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측면까지 포함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체감상 난이도는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전공 수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과 내용학이죠.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수학교육론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전공 수학도 올라간다. 그럼 커트라인이 쭉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커트라인을 봤어요. 2016학년도 이게 전국 평균인데 대략 53점, 57점, 67점이었어요. 이게 사실 되게 평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 외에 다른 과목은 막 커트라인이 80점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커트라인이고 그 학습 의욕도 많이 상실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커트라인이 갑자기 올라갔지만 약간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있어요. 좀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수학교육론의 난이도는 체감상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전공 내용학까지 올라간다. 그럼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회귀가 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교과 내용학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략 이 커트라인을 맞출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2019학년도에서도 뭘 더 올라갈 수도 있죠. 70으로. 근데 어쨌든 60점대 후반 정도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교육론의 체감상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분명히 확실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다각도로 수학교육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최근 5개년 기출에 대한 이해. 1번 2014-2015학년도는 사실 2014학년도에서는 논술형이 서론본론 결론에 세팅된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술형을 모아놓은 형태였는데 2015학년도에서는 수학교육론에서는 논술형이 출제되지 않았죠. 이게 공부에서 1, 3학년도까지 객관식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객관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면서 약간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6학년도부터는 이제 세팅이 됐죠. 그래서 기입형 한 문제, 서술형 세 문제, 논술형 한 문제로 고정된 형식이 정착이 됐죠. 2019학년도도 동일합니다. 이 형식이 동일해요. 근데 2018학년도에서는 시험 출제 방식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냥 이론만 알아서
단순히 이론만 딱 정확하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론도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의중도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수학 교육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학년도부터는 논술형이 없어지죠. 근데 사실 논술형이 없어지는 거는 뭐 전공 수학에서 논술형이 없어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측면인데 일단 교과 내용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수학에서는 논술형을 출제할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뭐 서술형 하나, 논술형 하나 큰 차이 없고 그냥 논술형 분량만 많아질 뿐이죠. 그나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수학교육론에서의 논술형인데 사실 잘 보시면 수학교육론의 논술형은 의미가 없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은 원래 논술형이라는 건 서론, 본론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학교육론은 작성 방법에 따라 안 하면 의견 다 무시입니다. 무조건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냥 맞죠? 그냥 이거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시키는 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의 논술형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틀려요. 내 의견 따위는 여기 없고 그냥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냥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그냥 서술형 한 3개 더 풀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굳이 어차피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만 갖출 뿐 자신의 의견은 없죠. 그냥 교육과정 뭐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에 있는 내용 딱 골라서 그냥 딱딱딱 맞게 그냥 적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논술형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19학년도에서도 수학교육론의 논술형은 교육학에서의 논술형과 분명 틀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주차의 논술형 분석도 요 측면에 맞춰서 분석을 할 거고 간단합니다. 그냥 작성 방법 따라서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의견은 여기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딱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방향 아까 얘기했듯이 요 지도서 라인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 요 측면이 상당히 비중이 커졌다는 게 출제 방향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입형 1번에서는 교육과정 내용과 학습 요소를 쓰라고 했고 전공 서술형 9번에서는 다항식의 곱셈과 제곱 전개를 통해 세제곱 전개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토대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를 지도를 했는데 이게 유의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다항식의 곱셈과 고등학교 유의사항을 반영을 했어요. 인수분해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된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것 따라서 그대로 지도를 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도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철저하게 맞춰서 출제를 할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뒤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5페이지죠. 딘지의 이론과 교구의 사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열의 합에 대한 지도 방식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하고 지도서가 굉장히 의존도가 높죠. 서술형 1번은 아예 뭐 대놓고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이 나왔고 논술형에서도 교과서에서 원주각을 지도하는 방식 그냥 그거 그대로 본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반영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방향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론과 교재연구에 초점을 맞춘 단순하게 이론만 파악하는 문제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다양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한 폭넓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술형 10번은 딘지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념 형성 이론의 관점에서 수학학습을 위해 교환된 교구 또는 구체물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딘지 하면 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나오겠지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다른 형식으로 좀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딘지가 의도하는 바,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조금 약간 다른 포인트죠.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의 차이점. 그래서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여 뭐 이렇게 하는 거. 저희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수학교육론 관련된 이론들을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현실주의적 수학교육에서의 수학화의 의미, 논술형에서 출제가 된 건데 단순히 우리가 수학화라고 하면 트레퍼스나 뭐 프로이덴탈의 수학화만 생각을 해서 무조건 뭐 형식화된 일반화 뭐 이것만 무조건 뭐 공식이 나와야 된다. 수학화의 마지막은 수직적 수학화를 거치면 무조건 공식화된 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서의 수학화 과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문제 해결에서는 수직적 수학화 과정이 모델을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직적 수학화 과정이기 때문에 신론에도 잘 나와 있죠. 액자의 폭을 실제로 구하는 그것이 이제 수직적 수학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수학화하면 무조건 공식이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서의 또 수학화 과정은 또 다른 것이다. 이런 측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심화적으로 좀 이해하면서 각각의 이론을 좀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범위 증가 그리고 폭넓은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쭉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뭐 관련 이론 정리 및 해설은 한 타임 있다가 하는 게 맞겠죠. 또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오늘 한 타임은 여기서 끊고 다시 문제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